엄마는 항상 혼자 밥 먹어요. 아이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한 손끝에 사무치던 후회의 감정, 그리고 나무 조각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아버지의 침묵. 명절의 따뜻함 속에 감춰졌던 불편한 진실은 결국 아이의 순수함에 의해 드러났고, 그날 이후 아버지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지켜보던 그의 시선 끝에서 피어오른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목공소에 가득한 톱밥 냄새가 상철의 콧속을 자극했습니다. 38년째 같은 자리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손에 익은 연장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엔 온통 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추석에 저희 찾아뵐게요. 소연의 전화 한 통에 상철의 무뚝뚝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외동딸 소연이 시집간 지 8년. 명절마다 오긴 했지만 이번엔 왠지 더 보고 싶었어요. 상철은 깎다만 나무 조각을 내려놓고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추석까지 이틀. 딸과 손주들을 맞이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뭐라도 준비해야 하는데. 평생 혼자 살아온 상철에게 음식 준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래도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은 잊지 않고 사두었습니다. 추석날 대문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에 상철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들렸어요. 할아버지, 민우와 지은이 상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1년 새 훌쩍 자란 손주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민우는 몇 살이지? 7살이요. 할아버지, 지은이는 5살. 손주들의 제잘거림 뒤에서 소연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 전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소연의 볼이 쑥 들어가 있었거든요. 눈가엔 피곤함이 가득했고 어깨는 힘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많이 말랐네. 상철의 투박한 손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걱정을 피하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그냥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소연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상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민우가 마당 한켠에 놓인 나무 조각들을 가리켰습니다. 상철은 손주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만드는 의자란다. 다 만들면 민우랑 지은이 줄게. 손주들과 노는 동안 상철은 소연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흘끔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던 모녀였는데 이제는 소연이 혼자서 모든 걸 하고 있었어요. 소연아, 도와줄까? 괜찮아요. 아빠 금방 돼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상철은 딸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소연의 요리 실력은 어머니를 닮아 항상 특별했거든요. 우와, 엄마가 만든 거예요? 맛있겠다. 지은이가 신이 나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의 밥을 먼저 챙겨주었어요. 정성스럽게 반찬을 골고루 담아주는 모습이 마치 예전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민우의 말 한마디가 상철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는 엄마만 혼자 밥 먹어요. 상철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우의 순진한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래요. 엄마는 항상 혼자 밥 먹어요.
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찬밥 먹어요. 순간 상철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연을 바라보니 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소연은 아이들의 말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진실은 드러난 뒤였습니다. 민우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집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은 그제야 딸의 변한 모습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김영자, 전직 국어교사라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소연을 데려가며 던진 우리 집안 규칙은 엄격해요. 라는 말이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소연아, 정말 그래? 내가 왜 혼자 밥을 먹어? 상철의 거친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을 슬쩍 보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빠, 그냥 시어머니가 좀 옛날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괜찮아요. 정말. 하지만 소연의 눈빛에서 상철은 숨겨진 아픔을 읽었습니다. 평생 목공일을 하며 단단한 나무도 수없이 깎아온 상철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차 더 끓여올게요. 상철은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걸음걸이마저 생기를 잃은 것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시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던 거야? 한 번도 딸에게 제대로 된 사랑 표현을 못했던 무뚝뚝한 아버지 상철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손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TV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상철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대로 둘 순 없다. 상철의 굳은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소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머릿속에서는 민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래요. 엄마는 항상 혼자 밥 먹어요. 손주의 순진한 고백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상철은 목공소에서 나무를 깎다가도 문득 딸의 여인 얼굴이 떠올라 손을 멈추곤 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어느 목요일 아침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목공소 문을 일찍 닫고 소연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일상에 개입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관심한 아버지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가에 들어서자 하드웨어 상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상철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명찰에는 김동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단지에 사는 분들에 대해 좀 아세요? 제 딸이 여기 살거든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누구 말씀이세요? 박소연이라고 백사동에 살아요. 동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철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소연 씨요? 아, 그분. 동현은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상철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초조하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딸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동현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끔 소주를 사러 오세요. 혼자서요. 그리고 상철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소연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리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좀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상철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요? 지난번에는 소연 씨가 뭔가 잘못했다고 단지 입구에서부터 큰 소리로 혼내시더라고요. 집안 망신시킨다면서. 상철의 귓가에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그렇게 대하다니 숨이 턱 막혔어요. 동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연 씨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난달 15일이요. 그날 소연 씨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다 치우고 케이터링을 주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손님 대접할 수준이 못 된다면서요. 상철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이 요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아는 그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동현과 헤어진 후 상철은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백사동 사시나요? 경비원은 상철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제 딸이 삽니다. 혹시 박소연이라고? 아, 소연 씨 아버님이세요? 참 안타까워요. 상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를 만난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연 씨 생일날 음식 준비했다가 시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저도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심했어요. 상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던 걸까요?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우를 발견한 상철은 깜짝 놀랐어요. 민우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어떻게 왔어요? 상철은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의 순수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할아버지가 좀 보고 싶어서. 민우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집에 있어요. 오늘 아침도 밥 못 먹었어요. 할머니가 상철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저녁 상철은 소연의 대학 친구 윤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연의 결혼 후 달라진 점을 물었어요. 삼촌, 솔직히 소연이 많이 변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요. 예전엔 늘 웃고 씩씩했는데 지연의 말에 상철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딸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소연은 상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목공소로 돌아온 상철은 작업대 위에 놓인 나무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깎으며 그는 딸의 상황을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혼자 먹는 찬밥, 버려진 생일 음식, 시어머니의 모유. 상철의 손끝에서 딸의 아픔이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눈물이 목공용 마스크를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소연아,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침묵 속에서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그의 조용한 분노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달력은 어느새 10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소연의 결혼 전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펼쳐보았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특히 소연이 요리학원에서 상을 받은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소연의 요리 실력은 특별했습니다. 어머니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 소연의 손끝에서는 평범한 재료도 맛있는 음식으로 변했어요. 결혼 전에는 지역 요리 동호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딸이었습니다. 그 재능을 묻어두다니. 상철은 사진첩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소연의 대학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소연이가 상철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어요. 무슨 일이야? 소연이가 지역 음식 축제에 익명으로 요리를 출품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알게 되셨대요. 상철은 놀라움과 자부심 그리고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딸이 1등을 했다니 자랑스러웠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대? 소연이가 상금을 받으러 갔는데 동네 사람이 봤나 봐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대요. 상철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공소 문을 닫고 소연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에 손발이 떨렸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단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사동 앞에 다가갔을 때 상철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고함 소리, 시어머니 김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감히 집안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소연의 작은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취미로. 취미. 이게 취미니? 우리 집안의 체면은 생각 안 해? 준혁의 동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상철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당장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 출입구에서 민우와 지은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아버지, 민우가 달려와 상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은도 뒤따라왔어요. 상철은 손주들을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 질러요. 엄마 요리책이랑 도구들도 다 버렸어요. 상철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주들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아빠는 어디 계시니?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 편이에요. 내가 요리에 신경 쓸 시간에 우리 집안 예절부터 배워야지라고 했어요. 순간 상철의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사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상철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우와 지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상 받았다고 기뻐했는데 할머니가 화냈어요. 엄마가 열심히 만든 요리책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상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소연이 그 요리책에 정성을 쏟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레시피들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공원에서 나오는 길에 상철은 동네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소연의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생일 모임인지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소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음식을 나르는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데 소연만 서서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민우가 엄마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할아버지랑 있어요. 소연이 놀란 얼굴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김영자도 상철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철은 결심한 듯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우와 지은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소연아, 괜찮니? 소연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상철은 놓치지 않았어요. 민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우리랑 같이 먹게 해주세요. 엄마는 항상 혼자 먹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민우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면 안 돼. 가서 놀아.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엄마도 같이 먹어야 해요. 상철은 손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소연아,
우리 집에 가자.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세월이 그녀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시집살이니까 하며 견뎠고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상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의 차가운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의 눈에서는 단단한 의지가 빛났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소연아. 그 말 한마디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연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소연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소연은 카페에서 있었던 일 이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 체면을 이렇게 구겨? 시어머니 김영자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소연은 거실 한쪽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8년 동안 익숙해진 자세였습니다. 식구들 앞에서 그런 망신을. 그리고 내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다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남편 준혁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의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제가 왜 항상 혼자 밥을 먹어야 하나요? 제가 왜 항상 마지막에 찬밥을 먹어야 하나요? 소연의 질문에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민우와 지은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보, 소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소연의 마음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졌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아둔 레시피 노트만 챙겼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민우와 지은이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소연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집에 잠시 다녀올게. 곧 보자. 아이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우리도 같이 갈래요. 민우의 외침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안 돼. 애들은 여기 있어야 해. 소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을 막아섰어요. 애들은 두고 가. 소연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데리고 갈게요. 소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 소연은 아이들의 신발을 신기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는 밤이었습니다. 너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것도 하나도 못 가져가. 시어머니의 외침이 소연의 등 뒤로 날아왔습니다. 순간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결혼 초기 소연이 새집 리모델링을 위해 투자한 5천만 원. 퇴직금과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토지를 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오히려 시원했어요. 마치 8년 동안의 억눌림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동안 소연은 지난 8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통제, 점점 줄어든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요리를 할 때만 찾아오던 짧은 행복.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엄마, 울지 마요. 지은이가 작은 손으로 소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택시가 상철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우산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뛰어갔어요. 문을 연 상철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흠뻑 젖은 딸과 손주들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소연아, 소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아빠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상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뚝뚝하게 감정을 숨겨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잖아. 그날 밤 소연과 아이들은 상철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상철은 깊은 밤 작업실로 들어가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톱과 끌로 나무에 자신의 분노와 결의를 새겼습니다. 내 딸은 가족 식사 시간에 주방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다. 상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결의가 그의 손끝에서 나무에 새겨졌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상철이 준비한 소박한 아침 식사였지만 소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식사였어요. 함께 먹자. 상철의 짧은 한마디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빗속의 탈출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상철은 30년 지기 친구 정태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노무사로 일해온 태영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사람이었어요. 상철이 급하게 전화했을 때 태영은 주말임에도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들어와. 상철아. 태영의 사무실은 서류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판결문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상철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태영아, 주말인데 시간 내줘서. 태영은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소연이 이야기는 들었어.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상철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제는 딸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였어요. 소연이가 시댁에서 당한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태영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기록을 시작했어요. 자세히 말해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철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이 혼자 찬밥을 먹어야 했던 일, 요리책이 버려진 일, 그리고 소연이 결혼 초기 가져간 5천만 원에 관한 이야기까지. 말을 하는 동안 상철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태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야. 그리고 재산권 침해도 있어. 소송을 준비하자. 상철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 그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해? 태영은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사진, 영상. 소연이가 당한 일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상철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유치원 하계회 동영상이 있어.
시어머니가 소연이를 무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태영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번쩍였어요. 좋아, 그리고 음식 축제 주최 측에도 연락해 볼게. 소연이가 상을 받은 것에 대한 증언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까지 증거로 모았습니다. 민우가 그린 엄마는 부엌에서 혼자 밥 먹어요라는 제목의 그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시댁 측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김영자는 변호사를 통해 소연이 집안 전통을 무시했다며 역공을 펼쳤어요. 준혁도 아내 편이 아닌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증언대에 섰어요. 상철은 딸의 떨리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시댁에서 항상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먹고 난 후에야 주방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판사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상철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제 딸이 요리 실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했어요. 딸의 요리책을 버리고 생일 음식을 치워버리고, 이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한 거예요. 상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민우의 증언이었습니다. 7살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가 엄마 음식은 맛없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항상 혼자 밥 먹었어요. 저는 그게 슬펐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가 법정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판사의 눈에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변론과 증언이 모두 끝나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연과 아이들은 상철의 집에서 지냈어요. 소연은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드디어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소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무슨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함께야.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김준혁의 유책으로 이혼을 선고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박소연에게 부여합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철의 손을 꼭 쥐었어요.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별히 판결문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음식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차별하고 소외시킨 행위는 심각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족 내에서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 안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 언급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원고가 결혼 초기 투자한 리모델링 비용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소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철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빛났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상철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뒤늦게 딸의 편이 되어준 것이 미안했지만 이제라도 그녀의 곁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정의는 늦게 찾아왔지만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던 어느 날 작은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소연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이혼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에 문을 연 소연의 가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소연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작고 소박한 가게였지만 소연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손님이 더 왔어요. 민우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8살이 된 민우는 엄마의 든든한 조수가 되어 있었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이제 된장찌개가 다 됐으니까 홀에 한 번 더 나가볼래? 민우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습니다. 지은이도 테이블마다 작은 꽃병을 놓는 일을 맡았어요. 두 아이 모두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의 요리는 금세 지역 명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정성과 사랑을 담아 만든 집밥이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해진 틈에 소연은 커피를 들고 가게 뒤편 작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상철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딸의 가게 인테리어를 돕기 위해 며칠째 목공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잠시 쉬세요. 커피 가져왔어요. 상철은 거친 손으로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내 가게가 인기가 정말 많구나. 오늘도 손님이 많더라.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빛났어요. 네,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지난주에는 시내 호텔에서 요리 자문도 요청받았어요. 상철의 가슴이 뿌듯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딸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소연의 레스토랑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과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가족 식사 시간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모였나요? 소연이 큰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직원들과 상철,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테이블에 앉았어요. 자, 이제 함께 먹어요. 소연의 말에 모두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모두가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소연은 지역 독거노인들을 초대해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소문이 퍼져 이제는 작은 행사가 되었어요. 소연 양 덕분에 일주일이 기다려지네.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은 감사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소연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왔어요.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 계시니? 홀에 앉아 계세요. 혼자 오셨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앞치마를 벗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당당한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어요. 홀로 나가자 김영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어요. 소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김영자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잘 지내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김영자는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고생한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김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혁이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넌 이미 새 삶을 찾았구나. 소연은 천천히 김영자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음식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누구든 함께 식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어요. 김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정성껏 차린 음식 한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드세요. 이제는 혼자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날 이후로 김영자는 가끔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민우와 지은은 할머니를 만나는 것을 조금씩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민우는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은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소연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상철은 목공소 일을 줄이고 소연의 가게를 돕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비밀리에 준비한 큰 원형 식탁이었습니다. 소연의 생일날 상철은 그 식탁을 가게에 들여놓았습니다. 원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식탁이었어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식탁.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상철은 마지막 나무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소연이가 환하게 웃었다. 모두가 함께 밥을 먹는 테이블에서. 그 조각은 소연의 가게 입구에 걸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모두 맛있게 드세요. 소연의 부엌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정이 흘러넘쳤습니다.